어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어떤 문제도 있지만 가장 그 김민석의 치명적인 문제는 이 돈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돈 문제인데 특히 이 재산이 정식이 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진우 의원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 PD님 한번 주진우 한번 띄워주시죠. 내용을 주진우 의원 뭐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2000 이제 주진우 의원 이제 페이스북에도 있지만 2020년도 이제 이때 이제 21대 의원으로 됐기 때문에 공짜 재산 신고를 하는 거죠. 네. 이때 얼마로 재산 신고를 했냐면은 마이너스 5억 8천이다. 마이너스 5억 8천. 그런데 5년이 지나서 2025년도 재산 신고한 것은 플러스 2억 1,500이다. 자, 그러면 5년 만에 이제 8억이 늘었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수입은 이제 세비가 한 5년 사이에 이제 5억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세비를 가지고 생활비를 하면서 저축을 했는데 1년에 1억 6천 이상을 이제 저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게 가능합니까, 저게? 이게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재산이 이제 8억이 늘었고 이 5년 만에 이제 8억이 늘었는데 자, 세비는 이제 5억이다 했는데 자, 여기에서 지출한 금액이 헌금 2억, 카드 2억 3천 썼다. 네. 또 추징금을 또 6억 2천 납부했다.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이제 10억 2천이라는 네. 세비를 거죠. 5억 받아가지고 뭐 2배 이상을 썼네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이 계산해 봅시다. 이게 최소한 조의금과 강연비로 5억을 받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다 여기서 뭘 제외했냐면은 김민석 지금 내정자 이제 핑계 내지는 변명은 아들에 대해서 학비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다 전체가 다 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가정하고도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이제 계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처가 왜 나와야 되냐면 아들 이런 어떤 그 학비 그다음에 이런 생활비 이런 것을 과연 전처가 다 부담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아들은 그 김민석과 같이 지금 이때까지 생활한 걸로 지금 본인 밑으로 지금 돼 있는데 과연 이게 뭐 반반 부담도 아니고 이혼을 했는데 전처가 다 부담했다고 말한 게 맞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어떤 의미에서도 이 전처가 이렇게 그 청문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정인으로. 그러니까 저는 저희 주진우 의원의 글 중에 가장 제가 화가 나는 게 결국에는 뭐 세비 빼고 다 빼서 최소 5억을 강연비 정도로 벌었다는 것인데 재산 등록 서류와 세무 신고에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 재산 등록 서류라는 게 뭐냐면 뭐 지금 찾아봐도 없겠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위원들한테 각종 서류가 오는데 그 오는 서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것 같고요. 세무 신고에 흔적이 없다는 거에 제가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죠. 그 5월 말에 종합소득세를 냈거든요.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소득세가. 제가 너무 그래서 아니 내가 뭐 번 게 뭐가 있다고 소득세가 나오지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방송 출연을 그 작년 한 9월부터 했더니 세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몇 억씩 벌고 나서 세금을 안 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그 김민석 후보자가 저는 사실 그래도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기가 좀 힘든데 김민석 후보자가 항상 얘기했던 게 그 본인의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한국항을 전공하는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의 한글 교육 자원봉사를 주선하는 비영리 단체인 레터 폴 레터레스 글로벌의 창립자이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인 비영리 단체의 창립자가 내 아들이다. 그것 때문에 대학교에 아시아학으로 갔다, 코넬대 뭐 이런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넬대 자체가 과외 활동, 그러니까 학과 외 활동을 중요시 여기는데 얼마나 거기 자기소개서에 거창하게 썼겠어요. 내가 레터 for 레터레스라는 글로벌이라는 단체를 전 세계적인 비영리 단체를 내가 설립을 했다. 근데 여러분, 아빠가 국회의원이고 아버지의 이렇게 든든한 배경이 없으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라는 것이고, 이 단체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인스타그램 하나가 나오는데 무슨 전 세계적인 단체라고 하는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한 9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가장 최신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순으로 글을 보니까 2024년에 6월달에 올린 글이 가장 먼저 올린 글이에요. 가장 최초의 글인데 그건 언제냐?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걸 그냥 만든 거 아닌가? 저는 이러한 의심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그 해외에서 부모님의 큰 도움 없이 해외를 갔던 사례 중에 본인 입으로 본인이 스스로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준석이에요. 이준석. 제가 격가지로 좀 얘기하자면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하버드를 갔을 때 자기소개서를 쓴 거 중에 가장 크게 기여한 거가 본인이 뭐 고등학교 학생회 부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과학고등학교 컴퓨터 무슨 과학을 하면서 컴퓨터 경진대회나 이런 데 많이 나갔대요. 컴퓨터 경진대회를 나갔더니 그 컴퓨터가 다 삼성 컴퓨터였는데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니 이거 컴퓨터 경진대회에서 행사를 한번 쓰고 이거 버릴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경진대회랑 삼성 측에다가 이메일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이거 컴퓨터 어차피 버릴 거면 우리 과학고등학교에 기증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기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커져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본인이 하버드 대학교에 입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이걸 본인이 자랑처럼 말하고 다녀요. 이거는 본인이 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말하는 그 아들의 자랑이라고 하는 레터 for 레터레스 글로벌은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어쨌든 김민석 후보의 아들자가 코넬 대학교 인문과학대학 1학년으로 아시아학 및 정보과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이 미국 가서 아시아학을 전공하는 게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고요. 예. 아니 근데 우리 주진우 의원도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 PD님 다시 그 주진우 페이스북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은 2020년도에서 25,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재산 자체가 일단은 8억이 늘었고요. 네. 8억이 늘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돈을 쓴 게 얼마냐면 헌금 또 카드 또 추징금 다 합치면은 얼추해도 지금 10억 5천입니다. 10억 5천입니다. 네. 그래 8억에다가 10억 5천 하면 18억 5천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세비는 5억보다는 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한 1억 한 5천 정도 받으니까 5년 하면 7억 5천이라고 잡고 7억 5천이면은 18억 5천이면 11억이 어디서 났느냐 이거예요. 11억. 11억. 그렇게 따지면 네, 예, 네, 11억이 뻥입니다. 11억이. 그러면은 이 11억을 뭐 조희경 강연으로 다 못하죠. 못합니다. 못합니다. 1억도 힘듭니다. 네, 못합니다. 자, 네. 이거 명백히 이 부분은 구멍이 뻥 뚫렸다. 그러니까 저게 정말로 약간 저는 이번에 저는 예전에 임종석이라는 사람을 문재인 정부가 비서실장으로 앉혔을 때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인사청문회 할 수 있는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왜 비서실장에 앉혀가지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못 풀어주나. 그런데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갖고 있던 궁금증에 똑같은 궁금증이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니 그 예전에 무슨 북한 추종 운동하고 뭐 미국 무슨 테러 운동하고 이런 건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생활상을 보면 전혀 그 수입원이 없을 것 같은데 자녀들을 해외 유학을 보내고 또 본인은 반미 투쟁했는데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고 이러한 양상이 또 중국하고 무슨 또 학이나 뭐 이런 관련이 있고 이러한 양상이 왜 유독 진보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한테 나오나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탈탈 밝혀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김민석 같은 경우 지금 또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 내 재산은 2억 천밖에 없는데 어떻게 네. 비리가 생기겠느냐 이렇게 지금 변명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결국 이제 문제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2억 1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생활을 해오면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국제고라든지 또 코넬이라든지 이런 걸 보낼 수가 있었느냐.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고 또
방금 강변이 이야기했듯이 임종석이라든지 좌파 특유의 어떤 게 있냐면은 돈이 많으면 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그걸 좀 제약시 여기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차명재산으로 관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차명재산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문제가 터진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저수지가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은 대장동 저수지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김민석도 역시 어떤 차명지산으로 인한 어떤 그런 어떤 작은 저수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치인들이 출마를 했던 정치인들이 다 부자거나 돈이 많아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렇게 출마하지 않습니다. 출마를 하고 당선됐을 때는 세비를 받아 쓰고요. 당선이 안 됐을 때는 물론 굉장히 기업을 읽어가지고 부자인 정치인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들 각자가 연구에서 연구비를 받던가 혹은 아니면 방송 출연을 해서 방송비를 받던가 혹은 변호사이면 변호사를 하던가 회계사면 회계사를 하던가 이렇게 밥벌이를 하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전반적인 인생을 봤을 때는 출마와 유학 말고는 크게 밥벌이가 없어요. 단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한 1년 정도 2013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정치 출마를 했죠. 2017년에 민주연구원 원장 했을 때 민주연구원 원장은 돈이 좀 나올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 한 20년 중에 한 몇 개월이나 1, 2년밖에 밥벌이를 안 하고 나머지 생활을 어떡하냐. 근데 김민석 후보자가 말했던 게 우리 아내가 돈을 벌었다. 그거까지 이해돼요. 근데 지금 말하는 이 나머지 비용은 또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게 전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만약에 제가 한 달이라도 변호사 일을 안 하면 정말로 당장에 아파트 부채, 저희 지금 아파트에 부채가 많아서 아파트 부채든 제 개인 마이너스 통장이든 이거를 못 갚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30대 청년, 40대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데 어떻게 이렇게 밥벌이를 안 하고 유학을 다니면서 차라리 원래 우리 집이 원래 부자였다. 원래 우리가 기업을 그럼 이해가 되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투성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제 이런 채무 관계가 굉장히 네.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채무 관계가 지금 사실은 채무 관계 때문에 이미 그 7억 2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채무를 빌린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또 이제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이제 보니까 김민석이 오랫동안 또 후원 또 회장을 해요. 네. 후원 회장을 강신성 씨죠. 그래서 그 이제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PD님이 한번 띄워주시죠. 작년까지도 후원 회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 불법 정치 자금으로 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도 받았고 또 지금 또 이 불법 정치 자금 4천만 원 또 1억 1천만 원 다 관계되는 핵심 인사가 작년까지 후원 회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후원 회장과 김민석과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당시의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후원 회장이 2005년 10월경부터 2008년 9월 이건 뭐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이 김민석 가족이 그러니까 피고인 가족이 미국에 체류 중일 때 생활비로 매달 45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고 또 피고인으로 하여금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오피스텔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라고도 했고, 그러니까 돈을 엄청 받아갔네요. 보니까 이 판결문에 이게 다 돈 받은 내용인데 이거를 판사가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불법 정치 자금이다.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차용이냐? 차용증만 썼다 그래서 다 차용이냐? 그게 아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정치 자금 말고 협박을 해서 돈을 뺐잖아요. 도둑들이 돈 훔쳐갑니다. 협박을 해서 뺏어요. 강도가 돈을 뺏은 다음에 차용증에 도장 찍으세요. 그럼 이게 차용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 정치자금도 똑같아요. 차용증만 썼다 그래서 다 이게 차용금이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7억 2천만 원이 불법 정치자금 추징을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변이 말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차용증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불법 정치 자금으로 한 게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냐면 독촉을 잘 하지 않았다. 네. 그다음에 담보가 없었다. 네. 뭐 그런 어떤 이유로 이것은 차용증을 빌미로 해서 불법 정치 자금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미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미 이제 그 죄를 받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현재 관련된 유사한 건이 있잖아요. 지금 네. 그 11명부터 1억 2천 받은 거. 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쪼갠 또 거. 예. 4천만 원 했는 네.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김민석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는 차용증이 자꾸 있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면 차용증이 있더라도 이것은 불법 정치 자금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11명 정도가 아까 말한 그 강신성의 다 지인이다. 뭐 이거 아닙니까? 11명 정도의 뭐 한두 명은 김민석 후보자와 일면식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그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의원들의 주장이고요. 요거 이 11분들 중에 한두 분이라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이 차용증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속상한 게 뭐냐면 돈을 그렇게 많이 몇 천만 원을 꺼주고 나서 한 푼도 다시 이자도 못 받았을 거예요. 이자도 못 받는데 그걸 어떻게 청구를 안 하고 가만히 있을지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11명이 다 강신성 씨의 지인인 것은 지금 이제 100%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이 씨라는 사람은 강신성의 회사의 어떤 관계자다. 이건 네. 이제 밝혀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결국은 강신성과 관계가 돼 가지고 쪼개기로 이제 후원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 김민석 후보자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빌린 돈에 대해서는 차용에 대해서는 다 갚았다. 내가 다 열심히 노력해서 갚았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민사 사건에 빌린 돈 받기 위해서 소송 걸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편 피고가 갚았습니다, 판사님 얘기합니다. 그럼 판사가 그거 피고의 말만 듣고 믿습니까? 안 그래요. 갚았어? 계좌 기록 갖고 와. 혹은 갚았어? 그러면 현금으로 갚았어? 그럼 네가 현금을 인출한 기록과 현금 영수증 갖고 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가장 큰 문제가 SNS에 뭐 이것저것 뭐 소상히 올리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갚았다면 그건 이제 증거를 대면 되는 거고 네. 왜 이제 이런 의심을 하냐면 이 사인 간의 거래보다도 더 심각한 게 결국은 추징금이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네. 그 추징금도 10년 동안 내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그 추징금을 이제 완납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냈냐는 거죠. 맞습니다. 이 사인 간의 이것도 뭐 본인의 어떤 말만 믿고 갚았다 이렇게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의 뭐 과거 무슨 뭐 새천년 NHK 미국 문화원 전공 코로나 새치기 뭐 등등 다 차치하고 지금 있는 문제의 뭐 아빠 찬스 또 그 학위 취득에 관한데 중국 학위 취득에 관한 문제 또 지금 이러한 재산 증식에 대한 의혹 사인 간의 채무 관계 문제. 근데 이게 가장 큰 게 지금 인사청문회 날짜를 좀 빨리 잡아야 되지 않나요? 김민석 후보자가 마치 정말로 총리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아주 예외적으로 마치 지금 이미 총리가 된 것처럼 경제부처, 사회부처로부터 이제 업무 보고도 받고 있고, 네. 또 뭐 오늘인가요? 지금 일본 총리 국가안보보좌관과 또 대담을 합니다. 외교 관계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마치 이제 총리가 된 것처럼 지금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적절치 않죠. 거죠. 예. 굉장히 부적절한 케이스뿐만 아니라 또 이런 어떤 인사청문회에서 수많은 지금 현재 비리와 의혹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본인이 어떤 총리 후보자로 된 어떤 기고만장함을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 더 겸손하게 인사청문회에 지금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의구심이라든 이런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명을 해야 되지. 지금 총리로 이렇게 행세를 해서는 총리 저는 사칭죄에 걸린다고 봅니다. 네. 그 피디님 혹시 그 이제까지 인사청문회 낙마했던 거 제가 혹시 올려드린 거 그렇죠.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네. 자, 이제까지 인사청문회 중에 청문회를 안 하고 자진 사퇴하던가 청문회 안 하고 지명 취소되고 낙마된 케이스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갖고 왔는데 김민석이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본인이 뭐 역할을 했다 하니까 김대중 정부 때도 장상 후보자, 장대환 후보자 위장 전입으로 낙마가 됐어요. 또 전 이분이 가장 안타까운 게 이명박 정부 때 김태호 그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때 문제됐던 게 뭐냐면 경남도지사를 있으면서 왜 그때 도지사 관저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왜 계약직 공무원이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니 대통령실이던 관저에는 다 그 계약직 공무원분들이 청소를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국민적인 민주당에서 공격을 엄청 해가지고 자진 사퇴를 하셨고 그리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김민석 후보자만큼 이렇게 뭐 아빠 찬스 혹은 재산 증식 문제, 사인 간의 채무, 정치 자금 의혹 이런 게 때문에는 아예 그 지명조차 안 하죠. 이거는 다 걸러져가지고 지명조차 안 하는데 정말 간단한 문제로라도 지금 낙마분들이 이렇게 허다한데 이거는 이제 자진 낙마고요. 청문회 하고 나서 사퇴한 분들도 더 있습니다. 그 이렇게 허다한데 김민석 후보자는 지금 뭐가 당당하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또 뭐 마치 국무총리가 된 마냥 그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허위 차용증에 대해서 주장이 있던데요라고 하니까 그 김민석 후보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그림 이제 치워주시고요. 허위란 말 조심하라고 아주 협박을 아예 대놓고 하죠. 네, 돌아오더니 어느 기자가 말씀하셨죠? 네, 어느 네. 기자가 말씀하시던 다음에 허위란 표현 조심히 사용하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너 얼마나 무서워요. 국무총리가 마치 된 거 마냥 그렇게 언론을 압박을 하는 모습이 이거 정말 그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수가 적지만 신임 원내대표께서도 선출되었고 결국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호화 대선 끝나고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 지금 나온 겁니다. 기회가 온 거예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기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기자들이 오히려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뭘 안타까워하냐면 첫 번째로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좀 보도할 거리를 안 준다.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이재명 정권의 여러 가지 인사의 문제라든지 정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비판하고 싶은데 보도할 거리를 안 준대요. 네.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그런 어떤 보도 자료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리를 안 준다는 겁니다. 그나마 최근에 열심히 우리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또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일부 의원들이 주진 의원이라든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 지금 이제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기자들 사이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두 번째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민주당이 무섭대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사사건건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그 뭐 문제 제기를 계속한대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 기사를 쓴다. 이재명 정권이 비판 기사를 쓸 때는 데스크도 지금 굉장히 지금 쫄아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결단은 결국 대통령이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수많은 청문회 전에 낙마했던 분들이 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조용히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인사청문회 가다가 정권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후보자 저러고 있죠. 오광수 민정수석 나갔죠. 또 이한주 국정기획운영위원장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죠. 그랬는데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크게 입장을 안 내고 있어요. 입장을 안 내고 있는 와중에 지지율을 보면 또 그 탄핵 이후에 탄생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가지고는 지지율이 현격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G7을 갔다 오면 무슨 입장을 발표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그냥 묵묵부답 가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 내 생각대로 할래. 그리고 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든 야당에서 보기에는 좀 무서운 행태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좀 무서워지네요.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